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사냐고. 또 다른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냐고. 저는 당당하고 자신있게 답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나의 자랑, 우리 중랑. 눈에 닿는 것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상상만 했던 것들이 어느새 현실로 바뀌는 곳.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며 한 단계 한 걸음씩 가능성과 내일을 위한 꿈을 키우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삶의 안전망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약자에겐 힘이 되어주고 소외된 이에겐 벗이 되어주는 곳. 따뜻한 마음이 모이고 모여 커다란 물결을 만들고 모두가 함께 웃음을 나누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구한 역사 이야기가 오롯이 관통하는 곳. 선조들이 남긴 발자취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드넓은 녹지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곳. 빛나는 도심과 위대한 자연이 함께하는 곳.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 저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든든하게 기반을 다진 옥토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땀을 흘리고 도전한다면 풍성한 결실을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는 곳. 다양한 기회와 또 다른 희망 가운데 저는 지금 해야 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유의 문화가 살아 숨쉬고 예술이 천만송이 장미처럼 피어나는 곳. 넘치는 열정이 에너지로 바뀌고 그 뜨거운 에너지가 다시 새로운 열정으로 이어지는 곳. 문화와 예술이 한데 어울려 호흡하는 이곳에 저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머물고 싶은 곳이 어디든,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든, 발길 닿는 곳마다 더 나은 내일과 희망으로 이어지는 곳. 저는 지금, 우리는 지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 우리 중랑. 안녕하세요. 중랑구청장 유경기입니다. 양원 미디어 센터의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 중랑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요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하루 종일 붙잡고 살아갑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소통하고 또 게임을 즐기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짜뉴스와 같은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거나
사이버 폭력의 위험까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사용하는 사람의 윤리와 원칙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님과 함께 이러한 미디어의 속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한층 키워나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랑구에는 2개의 미디어 센터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공간과 장비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고 있는데요. 성숙한 디지털 시민을 양성하는 미디어 놀이터이자 교육기관인 우리 중랑의 미디어 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디어 활동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양원미디어센터 교육담당 김수민입니다. 중랑양원미디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랑양원미디어센터는 2024년 연간기획 AI로 만들 수 있는 미디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AI를 활용한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활용 가능한 편리함 이면에는 딥페이크 범죄, 허위 정보의 문제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청소년, 교육을 하는 부모님, 선생님들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을 기획했습니다. AI 기술이 가져온 미디어의 환경 변화부터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데에 꼭 필요한 팩트체크 방법론과 디지털 윤리까지 생생한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구청장님까지 영상을 이렇게 인사를 주시고, 네, 아침부터 한번 미디어에 대해서 구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한번 같이 고민을 좀 나눈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바꿔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볼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표지예요. 이게 2005년인가 2006년의 표지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표지에 타임지는 매년 이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에 보시면 타임지 앞에 올해의 인물이라고 써져 있죠. 근데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면 보통 그 해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뭔가 유명하거나 혹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뭐 논란이 되거나 그런 인물들이 주로 올해의 인물이 되는데, 2005년, 2006년 이 시기에는 올해의 인물을 이렇게 선정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U라고 돼 있죠. U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갑자기 주인공이라고 했을까? 좀 뜬금없죠. 막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왜 우리라고 했을까? 그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있기 전과 후,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U라고 돼 있지만 U의 디자인이 유튜브 로고를 좀 그대로 이제 본땄죠. 유튜브가 등장하기 전과 후,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과 후, 우리 삶은 무엇이 바뀌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태어났을 때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깔려 있지 않았어요. 지금 어린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인프라로 깔려 있죠.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준이란 드라마를 옛날에 했어요. 시청률이 막 50%가 넘어갔죠. 그때 그 드라마 방영할 때 택시가 안 잡혔대요. 왜냐면 다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 되니까 택시들이 운행을 안 하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제일 유명한 드라마를 한다고 해서 택시가 안 잡히거나 그런 일은 없죠. 저는 그 어릴 때 디즈니 만화동산이라는 만화를 이제 주말 아침마다 KBS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그 주말에 얼마나 자고 싶었겠어요, 아침에. 근데 일어나서 아침 8시부터 TV 앞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봤어요. 왜냐면 그때 안 보면 죽을 때까지 그 편을 못 보니까. 죽을 때까지 못 본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허준 그 화를 안 보면 죽을 때까지 못 볼 수 있다는 생각이 허겁지겁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끔 재방송을 해주긴 하지만 또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나 뭐 조카나 동생이나 뭐 우리 주변의 이런 어린이 친구들이 일요일 아침 8시마다 TV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죠. 예. 언제든지 볼 수 있죠.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미디어를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혼자 사는데 집에 TV가 나와요. 실시간 TV가 나오는데 그걸로 TV를 안 보고 이제 OTT 앱을 통해서 이제 TV를 보는 게 습관이 돼서 몇 년 동안 틀어본 적이 스포츠 중계할 때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보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 우리가 디즈니 만화동산이든 허준이든 이거를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시대에서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는 시대가 됐다는 게 하나의 변화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엄청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이제 미디어 센터에서 하는 교육들도 대체로 우리 스스로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교육들이기도 하고요. 굳이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미디어가 되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전보다 훨씬 다양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 엄청 무리를 빚은 인물이 출연을 했어요. 논란이 있었는데 제작진은 편집하지 않고 출연했어요. 그러면 이 방송이 나가고 인터넷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죠. 게시판, 뭐 유튜브, 뭐 기사 댓글 통해서 뒤집어지죠. 옛날에 시청자들은 댓글을 달 수 있었나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방송사에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라디오 사연도 편지를 읽어줬어요. 그렇죠. 우리가 미디어가 보여주는 대로 보기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미디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신문과 몇 안 되는 방송이 전부였고, 우리는 보기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미디어가 뭐 잘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항의를 해서 그걸 바꿀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미디어를 제작할 수도 있고. 태풍 재난 방송을 볼 때 10년 전과 지금이 제일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시청자들이 제보한 영상을 엄청 틀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방송사에서 모든 그 도서상관 지역에 다 파견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보내온 영상 혹은 SNS에 올린 영상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것도 사람들이 미디어가 돼서 막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 쇼츠 같은 거 가끔 이제 보다 보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혹은 뭐 지역에 있었던 사건 사고 영상들, 뭐 화재 영상들 이런 거를 보는 것도 누군가 일반인들이 만들어 올리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올해 초에 그 마라탕후루 챌린지라고 있었어요. 이제 노래와 이제 댄스 이걸 같이 해서 유행이 번진 게 있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막 엄청난 수천만 조회수와 그런 인기를 끌었던 친구가 초등학생 6학년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어릴 때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끼가 있어요. 노래도 잘하고 막 춤도 잘해. 그러면 그 동네에서 유명하죠. 그게 전부인 거죠. 근데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뭔가 주역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유튜브 혹은 TV를 통해서도 보셨을 텐데 박위라는 분이 있어요. 위라클이라고도 하는 유튜버인데 이분은 장애인 유튜버죠. 생각해 볼게요. TV 방송을 봤을 때 장애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나온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거든요. 근데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장애인으로서 방송을 이렇게 하다 인기를 끌다 보니까 TV 시절에는 없던 것들, 다양한 목소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변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미디어가 만든 걸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고, 그렇다는 것은 정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정보를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임지가 또 작년에 이렇게 표지를 만들었어요. 안녕 GPT,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기사 좀 써줘 라고 해서 네 이러면서 막 써주는 건데, 이제는 GPT를 통해서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유튜브 시대에는 그래도 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예인까지는 아니지만 말을 잘한다거나 노래를 잘한다거나 끼가 있는 사람들이 유튜버로서 스타로서 성장을 할 수 있죠. 일반인이지만. 근데 GPT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끼가 없어도 돼요. 그림을 그릴 줄 몰라도, 소설을 쓸 줄 몰라도 AI를 활용만 잘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라고 이제 작년부터 많이 해가지고 제가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가면 작년 초에만 해도 챗GPT 써보신 분이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손드는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올해 한 봄, 여름 지나서 보면은 물어보면 100% 손을 들어요. 언제 썼냐 그러면 과제 할 때 썼대요. 혹은 또 수업에서 이제 활용하느라 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챗GPT를 비롯한 이런 것들 우리가 뭘 만들어준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은 또 뭐가 변할까, 뭐가 변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원리가 복잡한데 그냥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얘는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답변을 하는 기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학교를 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들어갈 말은 간다, 먹는다, 뛴다가 있으면 간다가 가장 적절하다는 걸 사람은 알죠. 근데 인공지능은 이거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엄청난 많은 정보를 학습해서 나는 학교를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가장 자연스러울까를 계속 고민해서 답변할 수 있게 만든 기계가 이제 챗 GPT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뭐 요약하고 분석하고 일정을 짜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다만 이 친구가 팩트, 사실을 전달해주는 기계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서 이따 마저 설명드리겠고요. 근데 우리가 챗 GPT를 많이 얘기하는데 챗 GPT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런 기업 서비스고, 챗 GPT가 워낙 주목을 받으니까 많은 사업자들이 비슷한 걸 내놓았겠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이버, 구글 뭐 이런 사업자들이 점점점 많은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제가 그 고민을 좀 해봤는데 사실 GPT라는 서비스는 그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따로 배우지 않으면 거리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뭐 쓰고 하기가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뭐 모르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네이버에서 만든 비슷한 서비스들을 보여드릴 텐데,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검색창 오른쪽에 이제 뭐가 보이죠? Q라고 하는 게 보여요. 이거를 누르시면, 근데 아마 이게 등록을 따로 하셔야 쓸 수 있어요. 개인정보 동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뜨나요? 일상을 바꾸는 AI 검색 Q라고 하면서, Q는 대화를 통해 답변을 찾아주는 네이버의 AI 검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 친구랑 제가 AI 검색을 통해서 소통을 잠깐 해볼게요. 보시면서 일반 검색과 AI 검색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양원역 인근에 맛집 알려줘 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 양원역 인근에 맛집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양평 시내 서울 해장국 망우점, 교촌 치킨 망우 본동점, 파크 W 이렇게 추천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뜬 거를 눌러보시면 뭐가 뜨죠? 좀 멀리 있는데? 네, 그 끝부분에 있네요. 네, 파크 W라는 식당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식당 위치를 찾아서 듣고 메뉴도 볼 수 있고 예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지방 강연을 가면 그 지역으로 해보는데 중랑구에서 내가 여행을 한번 해보겠다. 여기 중랑구 맞죠? 중랑구에서 한번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망우리공원 산책을 하래요. 네. 참숯골에서 고기를 먹대요. 무슨 그 패키지 여행에 막 협찬 끼워 넣어서 식당 보내는 것도 아니고 참숯골을 추천을 가게 해주고 중랑천 장미축제가 있대요. 그 다음 날에 중랑구 체험학습에 참여하고 한독식당에서 한식을 먹고 이렇게 일정을 짜오라 그래. 근데 나는 지금 몇 월이에요? 10월이잖아요. 11월이잖아요. 그러면 장미축제 빼 딱 5글자 쓰니까 그럼 장미축제를 일정을 빼고 용마랜드라는 곳으로 장소를 바꿔줬어요. 자, 인터넷 검색과 AI 검색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생각이 지금 막 들죠? 어떤 느낌이냐면 방금 전에 했던 말이 기억을 해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얘가 방금 전에 내가 했던 말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건 원점에서 다시 검색을 하잖아요. 근데 너가 짠 일정 중에 장미축제는 5월이고 지금 5월이 아니잖니, 빼줘라고 안 하고 되게 간단하게 빼라고 했더니 알아서 빼서 이렇게 기사를 답변을 내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똑똑하게 답변을 하죠. 어떻게 똑똑하게 답변을 하냐면,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질문해 봤던 것처럼 지역 식당을 알려달라고 그랬을 때 지역 맛집을 알아서 알려주고, 여행 일정을 짜달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일정으로 재구성해서 얘가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발전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여행 갈 때랑 그 맛집 찾을 때 그 검색을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다 사라지고 얘랑 대화만 나누면 그 모든 과정이 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미국 기사를 보면 어떤 데서 긴장하냐면, 블로그 하는 사업자들이 되게 긴장해요. 왜냐면 앞으로 블로그 방문을 안 하고 인터넷 검색을 끝내겠는데? 니네가 들어와야 우리가 돈을 버는데, 접속을 해야 광고를 보고 돈을 벌게 하는 우리의 그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고민이 많고, 두 번째로 언론사가 지금 되게 놀라요. 뉴스 정보를 물어봤을 때 답을 주면 언론사에 접속을 안 하고 뉴스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와서 막 소송까지 벌어지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몇 개만 더 보여드리자면, $300,000원대 청소기를 한 2개 추천해줘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84,000원대 다이슨 사이클론 V10과 389,280원의 다이슨 디지털 슬림 제품을 추천을 해주고, 역시 누르면 뭐가 되겠어요? 구매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되는 그런 게 있죠. 청소기 알려줘가 아니라 30만원대. 이게 또 디테일해지면 이제 어떤 설정을 제시를 하고 내가 원하는 제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게 그 검색이라면 네이버에서 클로바 X라고 검색을 하고 등록해서 쓰시면 그 챗GPT랑 거의 똑같은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어요. 이 친구한테는 창작을 시켜볼 수가 있는 거죠. 중랑구로 삼행시 해줘. 중심에 자리 잡은, 중심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당산역에 사는데 오는데 상당히 멀었습니다. 중심에 자리 잡은 중랑구, 낭만 가득한 이곳에서 구석구석 행복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중심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당신의 견해를 존중한대요. 하지만 중랑구는 이런 그 중심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약간 답변을 하죠.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죠. 직전에 했던 말이 아니라 중간에 딴 말로 샜는데 다시 얘가 또 기억해서 제가 중심 말고 딴 걸로 해줘라고 했는데도 굉장히 똑똑하게 다시 돌아와서
중, 랑, 구 이렇게 해줘. 랑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지만 어쨌건 얘가 뭘 할 수 있다? 창작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에 켜서 요거를 하는 김에 이제 이번에 그림 만들어주는 AI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동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혹시 저 만들고 싶은 동물 따로 있으세요? 어떤 동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동물 팬더. 팬더가 뭘 하고 있을까요? 뭐 판다가 대나무를 먹고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네가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건지 찾아서 준 건지 할 수가 없죠. 그럼 좀 더 어려운 걸 내보면 돼요. 팬더 말고 다른 동물이 같이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죠.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호랑이. 그럼 뒤에 호랑이가 뛰고 있다. 이미지가 좀 어렵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걸리는데 그렇죠. 이런 건 실제로 있어서 검색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네. 뛰고 있다라고 했지 잡아먹고 잡아먹으라고 한다는 네, 좀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한 거고 이렇게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남자를 만들어 볼 텐데 뭐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꽃미남의 그럼 약간 어떤 헤어스타일의 꽃미남? 긴 머리, 잘생긴 장발에 잘생긴 남자가 나이는 한 20대로 할게요. 20대 남자가 뭘 입고 있으면 좋을까요? 정장을 입고 뭐 손에는 뭐 시계를 차고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주문이 좀 복잡해질수록 좀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시킨 대로 이제 장발에 잘생긴 남자가 자 여기서 약간 고민해봐야 될 거는 주로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서양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서양에서 만든 서비스고 이미지 생성 서비스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를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학습된 이미지가 어느 나라의 이미지가 많을까요? 그래서 보통 서양의 이미지로 많이 구현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데 질문을 잘해야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온다. 그러면 한국이라는 거 설정해 준다.
플러스 얘가 서양의 이미지를 기준으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서구적이구나 라는 점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현실적인 고민으로 돌아와서 아까는 만화 같은 걸 만들어줬고 지금은 일러스트 같은 걸 만들어줬잖아요. 이제 일자리 고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자리 딱 놓고 봤을 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일러스트를 하는 사람들. 제가 만약에 중소기업 다니는데 이번에 뭐 시계, 뭐 액세서리 같은 거를 하려고 그 홍보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광고 이미지. 옛날 같았으면 모델을 사서 사진을 찍거나 혹은 외주 디자이너를 이제 계약을 맺고 작업을 했을 텐데 이제는 어때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끔 보다 지나가다가 어디 학원 광고인데 근데 AI 그림 많이 만들어 보시는 분이나 많이 보신 분 아실 텐데 특유의 약간 그 어색함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약간 징글징글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원 광고인데 사람이 AI로 돼 있는 그런 거를 보기도 했고 인터넷 게임 광고나 이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심야괴담이라는 방송 프로에서 최근에 이제 AI를 통해서 사파, 일러스트 이거를 대체를 해서 최근에 욕을 좀 먹었어요. 왜 일러스트를 사람을 고용해서 안 쓰고 AI로 썼을까요? 비용 절감이죠. 네.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어색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람들이 싫어요 이거를.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많이 그리고 딴 데도 아니고 방송사에서까지 이런 거를 이렇게 써야 되냐 너네 그렇게 돈 없냐 방송사도 요즘 돈 없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져서 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지금 꾸역꾸역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비율은 줄였어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고 여담으로 제가 그 초등학생들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이미지 생성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화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자 이미지 뭐 만들어줄까 하니까는 애들이 약간 그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온 답인데 윤석열이요, 이재명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균형이 있었어요. 둘 다 얘기했어요 애들은. 그래서 보면서 약간 그냥 골탕 먹이는 그런 느낌이죠. 선생님도 당황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하려는 강의에 그런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해줄게 하면서 그냥 호칭을 생략합니다. 만약에 대통령 이름을 써요. 그럼 만들어주느냐? 안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사실 교육의 일부여서 마침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로 준비를 했었는데 애들이 막 한국 정치는 얘기하니까 당황하긴 했지만 안 만들어줘요. 그럼 왜 안 만들어주느냐? 콘텐츠 정책과 충돌 안 돼요. 뭐랑 충돌하느냐? 이걸 한번 보면은 영어로 돼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번역을 해서 보면 우리 서비스로 부적절한 콘텐츠나 자료를 만들거나 공유하지 마라. 부적절한 게 뭐냐? 뭐 성인 콘텐츠, 뭐 폭력 콘텐츠, 뭐 폭력 미화, 극단주의 뭐 이런 콘텐츠가 있고 두 번째는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사기적,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활동을 우리 걸로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허위 정보 생성, 사기를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 기만적인 사칭을 하지 마라.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가짜뉴스 만들지 마라 이거죠. 우리 걸로. 그 말인즉슨 오늘 우리가 강의에서 다뤄야 될 딥페이크 문제도 이제 여기서 나오겠죠. 실존 인물을 만들면. 그렇다고 얘가 실제로 존재하는 걸 학습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실제로 존재하는 걸 얘한테 만들어 볼 수 없을까 막 고민하다가 이거를 떠올려 봤어요. 그러니까 피카츄는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서 만들어 주겠지만 이제 실제 있는 캐릭터니까 그러니까 뭔가 고유한 걸 얘가 만들 수 있을까를
테스트 해봤더니 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또 역으로 유추가 가능한 게 피카츄 애니메이션을 학습하면 저작권에 걸리겠죠. 하지만 피카츄 인형이 들어있는 사진을 학습하면 안 걸렸겠죠. 그래서 인형화된 걸로 젓가락을 좀 바보같이 들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요건 꽤 잘 드는데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삼행시도 만들었고 제가 오늘 삼행시를 보여드리겠지만 소설까지도 만들 수 있을 만한 창작력이 있고 또 뭔가 실존하는 이미지 혹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뭘 창작하거나 만들거나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 제가 뭘 검색했어요? 뭐가 나왔어요? 이거를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제가 사실 그 초등학생을 위한 AI 리터러시 책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학습한 게 얘가 편향적이라는 걸 내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떠올랐어요. 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아시아의 용과 서양의 용이 사실 이름은 똑같은데 존재가 완전 다르죠. 성격도 완전 다르고. 근데 용이라고 쳤더니 얘가 보여주는 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왔어요. 아시아의 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기본적으로 서양의 이미지를 학습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너무 보편화가 돼서 우리 학생들이 계속 쓰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서구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이미지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게 실제로 어떤 선생님께서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한번 써보는 건 여기까지 하고 다시 PPT로 돌아와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서비스로 보여드렸는데 네이버 서비스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는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글에서도 똑같은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구글에서 만든 서비스가 특징이 뭐냐면 구글이 미국 회사죠. 그래서 첫 번째 영어 버전 출시했어요. 두 번째로 출시한 언어가 한국어랑 일본어예요. 되게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왜? 우리가 세계적이긴 하지만 그 정도라고? 그렇게 쓰는 인구가 그렇게 안 많은데? 근데 왜일까요? 왜 미국의 구글은 한국어랑 일본어를 두 번째 언어로 출시를 했을까요? 네, 구글 CEO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국에 가봤는데 택시 기사님들도 막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해서 하고 막 너무 놀라웠다. 한국어 인터넷 강국이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고, 근데 이유가 딱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영어가 아닌데 난이도가 높은 언어, 글자, 한국어와 일본어. 그러니까 영어와 영어 계열 언어가 되게 많죠. 라틴에 기반을 둔 언어들, 그게 아닌 언어. 그리고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는 국가의 언어.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주로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거예요. 구글이 점령하지 못한 나라. 한국과 일본 정도. 전 세계적으로 다 구글 쓰거든요. 유럽은 인터넷 시대 유럽은 그 정말 거의 폭망했다 싶을 정도로 미국 서비스가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 10년 전에도 유럽인들 중에 유튜브를 싫어하는 사람도 막 있어요. 미국 서비스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인 서비스가 됐죠. 여러분 영국, 프랑스 영화 최근에 본 적 있으세요? 미국 영화는 있겠죠. 이거 다른 얘기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영국에 이번 주 영화 드라마 인기 차트를 내면 다 미국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언어가 똑같죠. 문화가 똑같죠. 근데 퀄리티랑 자본력은 미국이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자국의 영화 드라마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는요. 여러분 그 추억의 단어 중에 스크린 커터라는 말이 있죠. 영화 극장 상영관에 자기 나라 영화를 특정 비율 이상 틀게 하는. 왜냐하면 자국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굳이 안 하죠. 너무 이제 우리께 좋다 보니까. 근데 프랑스에는 넷플릭스에도 스크린 커터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들어오는 콘텐츠 중에 30% 이상은 프랑스 걸로 해라. 우리는 그런 규제가 없죠. 우리는 콘텐츠가 좋으니까 넷플릭스가 알아서 많이 넣어놓죠. 근데 이제 그런 영향력이 약한 나라들은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구글과 네이버가 이렇게 있는 나라에서 구글은 한국의 네이버, 일본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맞아, 야후. 최근에 이제 그 라인 야후 사태라고 해서 우리나라 네이버랑 일본 야후가 5대5로
만든 법인이 있는데 지금 일본이 이제 뺏어가게 생긴 그런 게 뉴스로 나오기도 했죠. 그거는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네이버도 일본에 진출하고 싶어 했어요. 일본의 검색 엔진을 먹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오히려 되치기 당해서 지금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일본의 야후를 눈여겨보고 있고, 한국은 네이버를 삼킬 수는 없으니 제압을 하려고 해서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전 세계적인 기업들은 왜 그 나라의 검색 플랫폼, 그 포털을 먹으려고 그럴까요? 그 나라의 포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업자들은 뭘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왜냐, 뭘 알 수 있냐면 그 나라 사람들의 모든 검색 정보. 여담인데 그 검찰 경찰에 압수수색 당해서 취조당할 때 가장 현대인인 피의자들이 가장 스트레스로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스마트폰 검색 기록을 검사가 앉아가지고 눈앞에서 다 보여준대요. 네가 검색한 모든 내용, 네가 그러니까 삭제한 것까지도 다 복원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수사를 하는 방법도 있대요. 그런 식으로 내가 검색한 모든 내용이다. 두 번째는 내가 있었던 위치 정보도 다 뜰 수가 있어요. 내가 다녔던 위치 혹은 내가 검색했던 모든 것, 그게 곧 우리 현대인의 모든 것인데,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의 위치 정보랑 검색 정보, 구매 정보 이런 거 다 알 수 있으면 광고를 하기 엄청 좋죠. 사업을 하기 엄청 좋고. 그래서 그 나라 사이트에 포털을 많이 먹으려고 하고, 근데 AI랑 포털이 뭔 상관이냐 하면은 네이버가 AI 가지고 검색 서비스를 만들었죠. GPT도 지난달에 검색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AI, 그 챗GPT 같은 AI의 발전은 검색으로 이어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이 인공지능 대화창으로 바뀌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초록창, 검색창 이런 것들이 지금 초등학생들한테는 항상 있었던 거겠지만 여러분의 아주 어릴 때는 없었던 분도 있었죠. 네. 뭐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쓸 때는 검색창이 없었죠. 그때 인터넷 하려고 하면 그게 체감이 되는 게 모든 게 물가가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인터넷은 오히려 싸졌죠. 그때 전화선 가지고 삐삐 해가지고 인터넷 하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그때 그 요금 폭탄의 규모는 지금 통신비로 생각할 수 없을 만한 부담이었고, 또 그때 인터넷을 하면 전화를 못 썼어요. 전화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ADSL이나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검색이 만들어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포토 사이트가 있었죠. 뭐 라이코스, 뭐 파란, 코리아 그런 서비스들이 엄청 많았죠. 근데 지금은 다 네이버를 많이 쓰죠. 네이버를 왜 갑자기 네이버가 그 많은 서비스 중에서 살아남은지 아세요? 지식 검색. 그래서 전지현 씨가 막 그 네이버 모자 쓰고 광고도 하고 막 그랬었죠. 지식 검색을 만들면서 눌러버린 거예요. 남들이 안 가진 게 여기 있네 하면서 여기로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AI 검색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 검색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사업자한테 몰리겠죠. 그래서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한 5년, 10년 사이에는 이런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글에서 보여줬던 실제로 우리 구글 검색의 미래 예시 화면이에요.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원래 검색을 하면 검색창 아래에 링크가 떠서 우리가 선택을 하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는 정보를 주로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결과에는 이게 어떤 질문이었냐면, 내가 3살 아이와 강아지랑 같이 어디 여행 갈 건데 여행지 알려주라고 하니까 여행지에 대한 추천을 막 해주는 식으로 답이 나와요. 인터넷 검색 과정이 다 사라지고 AI와 대화만 남을 것이다 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미디어와 AI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화 1987의 한 장면이에요. 기자라고 적혀 있죠. 기자들이 지금 어디에 가고 있어요? 왜 기자들이 공중전화에 달려갈까요? 그쵸. 자, 생각해 볼게요. 기자라는 직업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이제 엄청난 기자회견에서 폭로가 나왔어요. 기자의 직업의 특징은 옆에 있는 기자보다 기사를 빨리 써야 돼요, 늦게 써야 돼요? 네. 또 여기서 여담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게 우리 언론의 비극인 거예요. 빨리 쓰면 퀄리티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저는 그 기자 생활을 처음 하면서 맨날 시험 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수십 명이 앉아 있고 누가 이제 말을 하면은 기사를 써야 되는데 옆에 사람보다 빨리 써야 되는
그거 있죠. 좀만 늦게 쓰면 전화. 야, 연합뉴스 벌써 나오는데 너 뭐 하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기자라서 딱 앉아 있다가 위에서 왜 안 쓰냐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저 사람이 한 말이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한 이틀만 주십시오 하면은 위에서 그래 이틀 후에 내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거죠. 일단 올려. 일단 그거는 올려. 나중에 따로 쓰더라도. 이게 우리 언론의 비극이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그 비극이 실시간으로 변한 거예요. 바로바로 인터넷에 올라오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됐다는 부분은 좀 우리가 뉴스를 보고 아 요즘 왜 이렇게 언론사가 저질이지 하는 거는 딱 두 가지 이유예요. 속도 그리고 클릭수 유발 때문에 여담이지만 그런 게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다시 돌아오자면 기자들이 이제 남들보다 빨리 뛰어가서 전화로 불러주는 거죠. 50년 전에 언론사랑 지금 언론사랑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그때는 내근 직원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화가 걸려오면 받아 쓸 수 있는 인력이 대기를 해야 되고 근데 그때는 바둑 기보 적는 담당 기자도 있었고 막 그 신문에 또 편성표 받아서 신문에 편성표 넣는 기자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내근 직원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기자가 그러면 남들보다 빨리 딱 뛰어와서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하려면 달리기를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옛날 기자는 달리기 잘해야 돼요. 2024년의 기자는 달리기 못해도 상관없겠죠. 전혀 상관없겠죠. 이때 만약에 달리기가 들어서 맨 뒤에 있었다면 저 기자는 엄청 깨졌겠죠. 신문시대긴 하지만 이때 호회를 빨리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최근에 은퇴한 한 신문기자분의 썼던 수첩이에요. 기자 하면 수첩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 TV에서 YTN 뉴스 같은 거 보실 때 정치인 옆에서 기자들 걸어 나오면 수첩 들고 있나요? 다 스마트폰으로 이러고 있죠. 이제는 옛날 기자는 필기를 잘해야 돼요. 그것도 능력이죠. 글씨를 빨리 쓰고 잘 쓰고 뭔가 요점을 잘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기자는 필기 능력이 전혀 소용없죠. 제가 오늘 만약에 강의에서 하는 얘기가 있다면 그거를 그대로 AI가 받아 써서 이제 워딩으로도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강의하다가 그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AI 강의니까 우리 자녀가 웹툰 작가를 꿈꾸는데 AI 시대가 되면 이 일자리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한테 물어볼 질문이 아닌데 저는 모르죠. 이 직업의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직업군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면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전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근데 다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경험에 유출을 해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같은 직업이어도 필요한 역량은 상당히 달라질 것 같아요. 옛날 기자한테는 달리기 능력이 중요했다면 지금 기자한테는 달리기 능력은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근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자료를 이제 찾아다가 분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졌고 시대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직업 자체가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웹툰 작가라고 하면은 그 옛날에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림보다는 기획력이 중요하고 AI가 그 스토리를 짜준다고는 하지만 역시 사람이 만든 것만 못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런 기획자로서의 역량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아나운서, 앵커 이런 것들도 있어요. AI 앵커의 장점은 코로나에 감염 안 되고요. 여러 곳에 출연할 수 있고 비상대기가 가능해요. 참고로 AI 앵커가 처음 도입된 나라가 일본이에요. 약간 의외죠? 일본이 왜? 중국이나 미국도 아니고. 이유가 여기 있어요. 24시간 비상대기 때문에 그래. 왜냐면 지진 때문에. 재난방송이 되게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새벽 3시에 지진 벌어졌을 때 숙직하던 아나운서가 자다가 일어나서 뛰어와서 내는 것보다 AI가 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리고 비용 제작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역 방송에서는 그래서 AI 앵커를 도입하는 데가 있어요. 기술 혁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건비 절감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AI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메이브라고 하는 아이돌인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요거를 보여줬을 때 누군지 알아맞히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나름 MBC 음악 중심에 출연시켰고 이거 만든 게 넷마블이랑 카카오예요. 나름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인터넷 기업, IT 기업들은 AI 아이돌을 만들려고 할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AI 아이돌이라고 하면 좀 가상 아이돌로 바꿔보면 이 시도가 처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아담이라고 있었어요. 스티커까지 막 했는데 그게 그때 AI 가상 가수 뭐 그렇죠. 아담이라고 했었는데 아담이 인기가 꽤 있었죠. 근데 영원하지 못했어요. 반짝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이 아닌 아이돌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욕구가 있을까? 사람 아이돌과 AI 아이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용 절감 문제 중요하죠. 아이돌은 제작 비용이 원래 엄청 드는데 AI가 보편화되면 훨씬 더 쉽겠죠. 그리고 연애를 안 해요. 카리나는 연애를 하거든요. 연애하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 그 잘못된 문화라고 전제를 합니다. 근데 아니 연애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그 이상한 문화 같은 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제작자 입장에서는 변수죠. 두 번째 학폭. KBS의 어떤 드라마는 거의 마지막 회까지 왔는데 주인공의 학폭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아예 주연을 바꿔서 1화부터 다시 찍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드라마 정도전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조재현 배우가 이제 큰 잘못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유튜브에서 요즘 옛날 드라마 막 그 모아보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전 배우 그 조재현 배우가 나오는 장면은 어깨만 나와요. 드라마인데도. 근데 그럴 만한 고충이 있는 거죠. 저 배우를 출연시키면 안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게 약간의 변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외국어. 제가 어릴 때 아이돌과 지금 아이돌의 제일 큰 차이는 외국어예요. 요즘은 외국인이거나 외국 거의 교포 수준의 멤버가 하나씩 꼭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걸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싶지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아이돌 사례를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원한다. 사람 고유의 매력은 따라잡기 힘들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요거 하나는 만화고 하나는 소설이거든요. 하나는 중학생이 만들었고 하나는 대학생이 만들었어요. 중학생도 소설과 만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다. 뭘로? AI를 통해서. 둘 다 되게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보셔도 되는데 이거는 했다는 데 의의를 두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도 만화를 그릴 수 있다. 뭘로? AI를 통해서. 미국에 되게 유명한 SF 잡지가 있는데 SF 소설을 투고를 받아서 연재를 계속해요. 근데 그 잡지가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 최초로 연재 그 투고를 중단했어요. 왠지 아세요? 투고량이 몇십 배 급증했어요. 왜? AI로 만든 걸 사람들이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는데 싶어서 이제 그런 지적이 좀 있었다라는 걸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로 인해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죠. 처음 만든 사람은 장난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근데 올릴 때는 나 장난으로 만들었어라고 썼어요. 근데 인터넷 특징은 공유되면서 처음 올린 사람이 쓴 취지가 안 남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속은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처음 올린 사람이 그래서 억울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억울하다. 도널드 트럼프 다리가 3개가 있는데 저거 사람들이 믿을 줄 몰랐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예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랩을 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냥 패딩도 아니에요. 발렌시아가 패딩을 입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디제잉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웃자고 만든 거지만 너무 리얼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AI 서비스들이 실존 인물을 못 만들게 정책을 바꿔버립니다. 가짜 뉴스에 악용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네네. 이 영상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이게 뭐냐면 챗GPT를 만든 회사가 이번에 새롭게 만든 영상 제작 AI예요. 이거는 AI로 만든 영상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가죽 잠바를 입고 빨간 원피스를 입은 선글라스를 낀 여성이 도쿄 밤거리를 걷고 있다라고 입력하면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서비스가 시연 버전만 나오고 정식 출시는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많은 영상 제작자와 PD 분들이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싶을 정도로 놀랬죠. 인공지능이 이런 거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 소설, 이제 그림, 일러스트, 이제는 영상까지도 오고 있더라. 라는 점을 보여주는 이제 기술 발전의 속도를 보여주는 영상이었고요. 이거는 여담인데 이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언론사 타임지 보도였는데 챗GPT를 만들 때 수동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하나가 있어요. 라벨링이라고 하는 작업인데 뭐냐면 그 욕설이나 혐오 표현들 걸러내는 거. 그거는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걸 누가 하고 있냐면 케냐의 어린 노동자들이 시간당 $2도 못 되는 돈을 받고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최첨단인 기술을 만드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일종의 노동 착취, 그래서 디지털 식민지 막 그런 표현이 있기도 했는데 이런 걸 하고 있대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회사에서는 또 뭘 해야 되냐면 그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 있는 사물들을 다 수동으로 입력해야 돼요. 뭐 이거는 물병이야, 이거는 뭐 스마트폰이야, 뭐 이렇게 다 입력하는데 그 누가 하고 있었냐면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이 하고 있었대요. 왜 베네수엘라냐고 하면 그 인터넷에 베네수엘라 쳐보시면 이제 망한 나라라고 뜨죠. 경제가 완전히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엄청 쌌겠죠. 핀란드에서는 교도소 재소자한테 이런 걸 시키고 있어요. 자, 이런 노동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발전이 최첨단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가장 고전적인 방식의 이제 속칭 노가다는 남아 있고 누가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하더라. 제가 어릴 때 그 월드컵 앞두고 그 월드컵 축구공이나 그 축구화를 누가 만드느냐 하면 아프리카 애들이 만들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쟁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얘가 허위 사실, 허위 정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딥페이크 문제도 마찬가지 범주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허위는 챗GPT가 거짓말을 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죠. 얘도 해요. 얘는 진실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섞어요. 그래서 이걸 할루시네이션, 환각을 본 것 같다 그래서 환각 현상이라고 불러요. 어떤 게 있었냐면 영국의 가디언이라는 되게 유명한 언론사죠. 언론사에 메일이 하나 왔어요. 제가 어디 연구원인데요. GPT한테 물어보니까 가디언이 어느 기사가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검색이 안 되네요. 기사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가디언에서 찾아보니까 그런 기사 없었어요. 얘가 뻥치인 거죠. 그래서 그때 가디언이 이 답장을 보내면서 AI 관련해서 정책을 되게 만들게 된 계기가 됐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이제 챗GPT 3.5 버전 처음 나왔을 때 나왔던 기사인데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노트북이죠.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답변이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한 담당자에게 분노하여 맥북 프로와 함께 글을 방으로 던진 사건이래요. 쭉 내려보면 이 사건은 조선시대 통치자로서 세종이 어떻게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로 유명하고 세종의 업무 처리에 대한 철저한 태도와 열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고 있대요. 이 말이 돼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질문의 취지를 봤을 때 뭔가 답은 해야 되겠고 그것들을 자기가 학습한 정보를 짜깁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정보가 나온 거예요. 이런 친구한테 우리 아이의 과제를 맡긴다고 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되게 위험한 방식이라고 해요. 그 구글이나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를 테스트 버전으로만 선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 아까 이제 지금은 수준이 높아졌지만 작년에만 해도 조금 외진 동네 가보면 없는 식당을 막 이게 거짓말로 막 만들어내기도 해요.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근데 요즘 이게 많이 개선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한계는 있다라는 점에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시아인 최초 레슬링 월드 챔피언 강호동 선수 일대기를 알려줘라고 했더니 최초 아시아인 WWE 월드 챔피언은 대한민국 출신의 강호동 선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또 막 거짓말을 막 신나게 지어내요. 강호동 선수가 존 시나랑 경기를 펼쳤다느니 뭐 이런 거짓말을 이제 해내고 있죠. 미국에서 또 한 언론사가 AI로 기사를 한 70건 만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 사실이 틀려 있었대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AI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AI로 만든 정보가 인터넷에 많아지면 뭐가 문제냐? 제가 서울대 이준환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봤던 게 있는데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죽은 걸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플의 로고에 한 조각 베어문 사과가 여기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GPT한테 물어봤어요. 앨런 튜링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독이 든 사과를 토끼에게 먹인 사람이라고 잘못 답을 해줬어요.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이 발동을 한 거죠. 그러면 이런 정보를 만약에 우리 자녀가 학교 과제를 하다가 뭐 앨런 튜링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이런 거를 잘못 써서 제출을 했어요. 인터넷에 올리고 또 뭐 리포트 사이트에 올리고 그럼 또 나무위키 이런 데도 들어가고 블로그 복사하고 복제되고 하다 보면 한 10년 뒤에는 인터넷에 앨런 튜링을 검색했을 때 독이 든 사과를 토끼에게 먹였다는 정보가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되게 위험하고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구글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AI가 만든 블로그를 걸러내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어렵대요. 걸러내기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가 아니고 저질 정보가 많아서 어떻게든 걸러내려고 하는데 쉽지 않대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AI가 만든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올 겁니다. 지금도 블로그 보다 보면 요거 AI가 만든 걸로 추정되는 블로그 글인데 이게 그냥 아파트거든요. 저희 누나가 이사 가려고 알아보던 거였는데 그냥 아파트인데 그 뭐 예술 분야 관심사를 가진 이들에게 창의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또 뭐 본 원고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블로그 이렇게 안 쓰죠. 그리고 하나만한 내용이 막 있고. 그래서 AI로 만든 블로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 쉽게 쓸 수 있고 쉽게 조회수를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글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사업도 있어요. 이게 한 사업자 업체인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 100만 원 주면 우리가 너네 블로그를 1000개를 만들어 주겠다. 그 1000개가 검색에 잘 걸리는 키워드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 공간이 앞으로는 잘못된 AI로 인해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아질 거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아이디어를 짜고 뭔가 뭘 만들 때 구성을 짜고 자료 요약을 하고 이런 데 도움은 되겠지만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은 직접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얘한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구글의 AI한테 물어봤어요. 경복궁에 대해 알려줘. 근데 제가 시간상 그냥 바로 설명드릴 텐데 경복궁에 대해 알려줘라고 하니까 이 짧은 키워드 하나, 학교 과제로 해볼 만한 키워드 하나에 거짓말이 되게 많이 섞여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경복궁은 근정전, 세종전, 사정전, 세종전이라는 건물은 없어요. 왕 이름을 딴 건물은 원래 없겠죠. 막 하고 경복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복궁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경복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지금 국가유산청인데 문화재청 홈페이지 가보시면 세계문화유산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석굴암, 종묘, 화성, 고인돌, 조선왕릉, 남한산성, 산사, 갯벌, 서원, 백제역사문화지구, 하회 양동마을, 제주 화산, 용암동굴, 경주역사문화지구, 창덕궁, 해인사 끝이에요. 경복궁 없어요. 근데 경복궁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언제 다시 만들었다고 적혀 있었죠. 고종 때 흥선대원군 때 다시 만들었잖아요. 200년도 안 된 건물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인 가치가 아쉽게도 떨어지겠죠. 대신 창덕궁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있는 거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 과제를 할 때 요거를 딱 보고 그때 제출해서 세종전 틀리고 세계문화유산 틀려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혹은 가짜 뉴스를 유포하게 되거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로 정보를 얻어서 할 때는 뭐가 중요해지냐, 앞으로 팩트 체크 역량이 더 중요해질 거다. 돌고 돌아서 우리는 팩트 체크를 잘해야 되는데, 팩트 체크 강의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제가 요점만 설명드리지만, 팩트 체크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간단해요. 여기에 나온 것 중에 주요한 사실관계를 나열하고요, 확인해 보면 돼요. 확인은 어디다가 해야 돼요? 가장 공신력 있는 곳에 확인해 보면 돼요. 전문가나 아니면은 오피셜, 공식 정보를 제공하는 권위 있는 사이트. 그러면 문화재 관련해서 가장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권위 있는 사이트는 문화재청,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유네스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팩트체크라고 하는 게 이 정보를 가장 오피셜하게 공식으로 제공하는 데 가서 물어보거나 확인해서 비교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팩트체크를 실제로 해보는 거고, 제가 대전에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했던 청소년 팩트체크, AI 팩트체크 대회 그런 게 있어서 그때 실제로 예시 퀴즈로 냈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딥페이크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강의 제목이기도 하고 요즘 사회적인 관심사가 있기도 한데, 저는 이제 오히려 심플한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건 기술은 나쁘지 않아요. 기술 자체가 나쁠 수는 없어요. 기술은 항상 중립적이죠. 똑같은 원자력 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는 것처럼 기술은 항상 중립적입니다.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했던 카지노라는 드라마에서 차무식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했던 최민식 배우가 이제 나이가 좀 있죠. 근데 젊은 시절, 완전 어릴 때 말고 좀 30대 이후 시절은 AI 딥페이크 기술로 보정을 해서 주름을 좀 지워서 젊게 출연을 시켰어요. 미국 할리우드에서도 요즘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드라마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죠. 한 10년 전 회상할 때 갑자기 주인공이 앞머리 내리고 막 흑백으로 바꿔서 최대한 막 주름 안 보이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냥 AI 기술을 입혀서 젊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두 번째 밑에는 그 살인자 이응난감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였는데, 손석구 배우의 어린 시절 모습이, 저 사람이 배우가 아니에요. 손석구 배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딥페이크 학습을 해서 얼굴에 입힌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주인공들의 아역 배우가 닮은 애를 찾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 사진을 학습해서 입히면 되는 거잖아요. 다만 한 영화 평론가가 이거 갖고 문제 제기한 게 제가 인상 깊었는데, 그러면 이 얼굴 CG 뒤에 가려져 있는 이 아역 배우는 무슨 죄냐, 자기를 알려야 되는 아역 배우가 얼굴에 입혀지는 게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오히려 저 아이의 일자리와 장래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TV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8, 90년대 장면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송혜 선생님의 옛날 모습을 AI로 딥페이크로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술이 발전되면 더 드라마에 몰입이 되고 더 콘텐츠를 재미나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딥페이크가 좋게 쓰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상도 못한 방식의 작업이었는데, 이거 되게 되게 접근이 신선했다. 독립운동가들을 AI로 학습해서 2024년에 유관순 열사가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는 모습,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가 현대인이었다면 하는 모습들, 그리고 유관순 열사나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 사진을 또 영상으로 바꿔주는 AI도 있고, 또 컬러로 바꿔서 더 우리 그때 모습을 실감나게 볼 수 있고, 이거는 딥페이크의 어떤 예인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좋은 예인 거죠. 이 기술을 활용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아이디어를 얻고 또 되게 좋은 뜻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애매한 예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 좀 애매한 예예요. 그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했던 흑백 요리사의 한 장면을 시작하는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가사는 비빔입니다. 비빔 막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걸 계속 비비시면 돼요. 저 하나, 둘, 셋, 넷. 비빔 비벼주세요. 뒷부분을 AI로 딥페이크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패러디, 풍자, 밈, 짤 이런 말들 있죠. 우리가 대중문화를 볼 때 항상 이런 게 따라오죠. 이거를 이제 뭘로 한다? AI로 하는 건데, 근데 저게 되게 자연스럽게 붙어요. 한 몇 년 지나면 더 자연스러워져. 내가 뭐가 진짜 콘텐츠인지 헷갈릴 수 있을 만큼 되게 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댓글을 밑에 보시면 이 콘텐츠가 제작된 방식 엄청 변경됐거나 합성된 콘텐츠, 이거는 어떤 AI 기술을 썼습니다라고 여기 표기해 놓고 있죠. 난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기에 어렵게 노르고, 그래 미안해라는 한마디로 너랑 나는 날들 마무리했었지. 달지 달고 달지 달고 달지던 밤연ging. 박명수 씨는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AI로 만든 거죠. 해당 음성은 AI로 학습시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되게 무궁무진하게 쓰이는데 또 뭐가 있냐면, 영화에서 주연 배우 얼굴 바꿔보기라고 해서 이제 그 어벤져스에 나온 타노스 캐릭터를 막 영화 배우에 넣기도 하고, 또 아파트 노래 뮤직비디오도 막 다른 인물로 바꿔서 AI로 만들고, 이런 게 최근 몇 달 사이에 엄청 많아졌어요. 패러디, 풍자, 뭐 유머, 짤, 밈 이런 것들이 AI를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냐? 제가 애매한 예라고 설명드린 건 재미있고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좋은 활용 같아 보이지만, 저는 백종원 씨나 박명수 씨가 한번 여기 소송을 걸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냐면 법원에 판례를 받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 저작권, 음성권 침해냐 아니냐, 저거는 백종원 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모욕죄냐 아니냐, 그러니까 뭐 만든 사람을 뭐 법적으로 처벌해라 이게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쟁점과 윤리가 그런 고민이 뭐가 있을지를 다퉈볼 만한 것 같다. 박명수의 음성은 권리가 없을까요? 저작권이 없을까요? 일단은 없어 보여요. 사실 안타깝게도 이 패러디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법적인 제도를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AI를 통해서 나를 패러디나 밈으로 쓰는데 내가 하지 않은 걸 한 것처럼 보여줬을 때, 지금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보는 거지만 막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같은 영상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오면은 이게 문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영상은 이렇게 써놨어요. AI로 만들었다. 그리고 밑에다가도 본 콘텐츠는 AI를 이용한 가상의 창작물이다 라고 써놨어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규제 논의가 별로 없긴 한데,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규제가 AI로 만든 콘텐츠는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여러분 TV 볼 때 이 프로그램은 간접 광고와 가상 광고가 이게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고지를 하는 식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한국에도 아마 조만간 이런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AI가 만든 것과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한 그런 고민을 남겼고요. 두 번째는 딥페이크가 약간 성범죄에 활용이 될 때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아마 이번 교육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뉴스는 이미 다 보셨을 것 같아서 그 뉴스를 제가 다시 보여드리거나 설명하는 거는 굳이 의미가 없고, 그냥 좀 안 좋은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는 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심플하게 준비를 했는데, 다만 이 사례는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면서 제가 가져온 사례인데 그 타임지에서 AI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분이 있어요. 프란체스카 마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10대예요. 10대 학생인데 여기부터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은 중학생이었어요. 프란체스카 마니는 지난해 10월 같은 반 남학생들이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신을 비롯한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었던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런데 학교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고요. 가해자에게 뭔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낮았대요. 그래서 어머니랑 함께 안티 딥페이크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한테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이제 입법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프란체스카 마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타임지 인터뷰에서 저와 저희 반 친구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미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하면서도 첫 번째 문제는 학교의 AI 정책의 부족이다. 둘째는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의 부족이다. 셋째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일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었던 사례였거든요. 그리고 AI 100명 선정할 때 이 100명 선정하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그 한국 AI 사업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사람만 보도로 딱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했던 그런 문제와 정확히 똑같은 문제가 해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그런 고민에 대해서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딥페이크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넓게는. 첫 번째는 누군가를 속이는 딥페이크예요. 가짜뉴스, 아까 트럼프 교황 봤던 것처럼 이거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 이게 길러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풍자, 패러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좋게 보면 즐길 거리지만 나쁘게 보면 뭔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겠다. 그럼 세 번째는 성범죄물인데, 이게 가끔 일부 딥페이크 교에서 잘못 쓰이는 게 가짜뉴스 딥페이크랑 성범죄 딥페이크는 그 원리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진짜인지 속아서 그거를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인 거 알고 소비를 하고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 진위를 가리는 팩트체크 능력을 길러줘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팩트체크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지만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저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봤던 그 학교에서 했던 교육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오토바이 타지 말라는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서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안전모를 안 쓰고 모자를 안 쓰고 탔을 때, 헬멧 안 쓰고 탔을 때 10대인데 완전히 인생이 아작난 사례를 막 보여줬어요. 약간 그 경각심을 불러주는 효과죠. 금연 교육할 때도 폐가 썩어가는 모습을 막 보여주죠.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그런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한테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 너는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해서 효과가 있는 교육이 아니라 경각심을 사회적으로 많이 줘야 되는 건데, 경각심을 지금까지 안 준 게 문제다. 근데 지금 사회가 경각심을 주고 있죠. 경찰이나 이쪽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대한 법이 약해요. 사실 그게 강화되고 있고, 미국 법과 한국 법의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미국은 아동과 미성년자에 대한 포르노 성범죄물 전반에 대한 규제가 엄청 강해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약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딥페이크라도 지금 미성년자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면 그런 거에 대한 법적 처벌이 엄청 강화돼야 한다. 근데 다행히도 한국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적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가 있다는 점에서, 왜냐면 이게 여야를 떠나서 우리 사회적으로 이제 고민거리가 됐고, 그 대부분은 이제 동의할 수 있는 거고, 딥페이크 관련 규제법이 불과 지난주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법적으로 강화가 됐다라는 거를 일반 학생들에게 저는 인지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는 더 많이 하겠죠. 두 번째 뭐냐면, 안 잡히는 줄 알아요. 왜냐면 인터넷에 해외 서버를 통해서 유포하거나 텔레그램 같은 외국 서비스를 통해 유포하면 안 잡힌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그 말이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조주빈 씨라고 텔레그램 이제 성범죄 N번방 사건 일으킨 분이 자기는 끝까지 안 잡힐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잡혔죠. 그 누노TV라고 혹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불법으로 OTT 영상 공짜로 보게 해주는 그런 사이트,
그 운영도 자기가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지난달에 잡혔어요. 요즘은 인터폴 국제 수사 협력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잡혀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 사람도 안 잡힐 줄 알고 하는 거라서 잡힌다.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 있다. 이거를 만드는 게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격에 대한 그거 주고 그거를 몰라서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육은 솔직히 좀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들면 잡힌다. 이 두 가지를 경각심을 주는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라고 하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음성 등을 합성해서 구현하는 방식이고요. 초기엔 좀 구현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초기에 나온 딥페이크는 주로 유명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명인들은 영상이 다각도로 있는 데이터가 많을 거잖아요. TV 출연을 많이 했으면. 그래서 유명인들에 한해서 구현했는데 지금은 약간의 사진, 약간의 영상만 있으면 구현이 될 정도로 기술이 빨라지고 있고,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입니다. 기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닐 거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활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아직 그 설명을 못 드렸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요즘 어떤 교육이 있냐면요, SNS에 미성년자들이 자기 목소리가 담긴 영상 올리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실제로 뭐가 있냐면요, 그 집 애가 SNS에 이제 영상 없이가 올려서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아까 박명수 밤양갱 만들듯이 그거를 몇 초만 학습하면 목소리가 똑같이 따라해지거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한 사례가 있었대요. 그리고 미국의 한 기업에서는 그 CEO 정도 되면은 방송 출연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걸 다 학습시켜서 CEO 목소리를 위장해서 야, 돈 좀 이제 빼내 이렇게 해서 돈을 빼내려고 했던 보이스피싱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짜뉴스, 디지털 성범죄, 그 보이스피싱이 상당히 악용되는 사례이고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으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작권에 대한 얘기도 한번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네이버에 그 도전 작가 뭐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 아마추어 작가들이 자기 웹툰을 올리는 건데 AI 웹툰을 보이콧하겠다, 나는 AI 웹툰에 반대한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을 보는 사람들이 AI로 웹툰을 만들면 나를 기만했다, 속였다라고 느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웹툰 작가 입장에서 AI로 웹툰을 만들기 시작하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는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를 학습했는데 그 학습을 할 때 대가를 지불했다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니네는 우리 작가들의 권리를 갉아먹고 있다, AI가. 우리한테 보상해주기 전까지는 AI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미난 사례가 많아요. 그 여러분 인스타그램 공개 게시물은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약관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근데 보통 모르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뒤집힌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올리지만 자기 그림 작품을 올리는 작가가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네가 먼저 내 그림을 무단으로 학습하냐고 해서 인스타그램 집단 탈퇴가 일어나요, 미국에서 작가들이. 그래서 안전한 앱으로 옮겨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뉴욕타임즈 입장에서도 야, 니네 우리 기사 학습한 것 같은데 오픈 AI가 안 했는데요? 아니, 한 것 같아. 우리가 찾았어.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네가 한 학습은 저작권 위반이냐 아니냐 다투고 있어요. 참고로 저작권 위반 문제 그 인공지능 업체들의 입장은 이래요. 야, 너네 왜 우리 거 무단으로 학습해? 이거 왜 우리 거 훔쳐간 거다라고 하면 그쪽 업체들은 뭐라 그러냐면 훔쳐간 게 아니라 학습한 건데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읽으면 저작권료를 지불 안 하죠. 우리가 그냥 학습한 거기 때문에. AI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한 거지 가져간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법적으로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있겠죠. AI 업체 입장에서 최악의 결론은 다 물어줘라라고 하면은 우리 사업 못해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네이버가 그 주로 이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쪽 AI 산업을 담당하니까 그 부서한테 이거 저작권 다 없게 해야 되고 풀어놔야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안 밀리고 경쟁할 수 있다. 빨리 기술 발전시켜야 된다. 근데 웹툰 작가나 언론사나 이런 창작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찾아가서 빨리 저거 저작권 위반으로 빨리 인정해서 적어도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서로 막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좀 그렇다고 합니다. 레고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레고가 제품을 만들 때마다 그런 새로운 이미지 같은 거를 이제 컨셉 아트 같은 거를 이렇게 발표를 한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건 이건 AI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레고 보면은 얘가 손이 이상해요. 이런 손 없잖아요. 이렇게 쓸 리가 없는데. 그래서 AI로 만들었어요. 팬들이 뒤집혔어요. 왜냐면 레고 저 포즈랑 컨셉 아트를 만드는 게 그 전문가들이 있대요. 원래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맡겼는데 AI를 통해서 하니까 야 니네 지금 사람의 일자리를 자른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는 저런 조악하고 어설픈 이미지가 아닌데, 그래서 팬들이 항의를 엄청 해서 결국 레고가 사과를 하면서 다시는 AI로 이미지를 만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사례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작과 창작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이거 정말 답이 없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쟁점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자를 보호해서 우리 창작자, 언론사나 작가들 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서 다 돈을 물게 할 것이냐, 아니면 AI 업체가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도록 할 것이냐, 엄청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정부도 대안을 잘 못 내놔요. 양쪽 다 맞거든요. 또 네이버는 그 국회 찾아가서 요즘 자기들 독립운동 한다 그래요. 미국의 AI 서비스에 우리가 지금 밀리면 나라 망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듣다 보면은 독립운동은 좀 오버 같긴 하지만, 근데 또 이 사람들 권리 보호 안 해줄 거냐 하면 또 아니 창작자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문화 콘텐츠 강국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편견과 혐오 문제도 꼭 다뤄봐야 될 문제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구글에서 AI로 자동으로 이미지를 분류해주는 게 있어요. 내가 사진첩이 있으면 내 사진첩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얘가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거죠. 이거는 비행기 사진, 항공 사진, 자동차 사진, 자전거 사진, 흑인을 고릴라로 이제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AI 학습이 갖는 문제점, 얘네가 차별과 편견을 부추기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다뤄졌고, 참고로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AI에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뭐 직원이라고 검색하면, 그러니까 알바죠. 알바를 검색하면 70%가 흑인으로 나온대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이거를 보여주는 게 맞냐? 교육적인 차원은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AI 검색 서비스에서 사장이라고 검색하면 남자가 나오고 비서라고 검색하면 여자가 나와요. 실제로 대부분의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교육에서도 활용하는 게 맞냐에 대한 고민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커피 들고 선글라스를 낀 여성을 그려줘 라고 하면 전부 백인 여성을 그려주고요. 가판대에서 음식 파는 여성 그려줘 라고 하면 인도계 여성을 그려준다고 합니다. 학습된 대상의 편향성 혹은 학습 과정에서 편향성 때문에 보여주는 이런 결과물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옛날에 이제 TV나 방송, 영화에 대해서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AI가 만드는 결과물에 대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순간도 오지 않을까 싶고, 유네스코에서도 챗GPT 등 AI가 여성의 편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지적과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고요. 루이튼이라고 검색하면 이 AI 이미지 만드는 서비스를 쉽게 쓸 수가 있거든요. 해서 보시면은 실제로도 학교에서도 많이 쓰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왼쪽이 CEO, 오른쪽이 비서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런 것들이 좀 편견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거는 학습된 정보를 토대로 결과물을 내놓기 때문에 학습된 정보 자체가 편향적이거나 뭐냐 그 과정에서 편향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용이라고 하면 서양의 용을 보여준 것처럼 서구 중심적인 사고가 재현되는 문제도 있어. 그리고 현실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차별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또 AI가 만든 콘텐츠에서 혐오랑 편견을 부추기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즘 서비스들은 보정을 엄청 해요. 그래서 뭐 공장 노동자라고 쳐도 여성이 뜨게 한다거나 백인도 나오거나 하는 식으로 엄청 보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 보정을 과하게 하다 보니까 몇몇 사고가 벌어졌어요. 아인슈타인을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을 보여줘서 편견을 막으려고 하는 게 그런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처럼 이런 그런 다양성 구현이나 이런 감수성에 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사례를 갖고 되게 조롱했어요. 이게 니네가 말하던 다양성이냐라고 해서 되게 논쟁적인 부분도 조금 있더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고민해볼 만한 문제라서 가져왔습니다. 캐릭터 AI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AI랑 소통을 하는데 캐릭터랑 소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만화, 게임, 영화 캐릭터 혹은 실존 인물, 그러니까 미니진과 내가 소통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처럼 학습되어 있는 AI랑 소통하면 진짜 그 사람과 채팅하는 것 같은 착각을 줄 정도의 몰입감을 주는 채팅 인공지능이. 이 인공지능이 한국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다른 사례예요. 첫 번째 사례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아이가 14살 그쯤 됐었는데 자살을 했어요. 애가 죽고 보니까 엄마가 애가 채팅을 뭔가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애가 했던 채팅들. 보니까 영화 왕자의 게임, 드라마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를 토대로 한 AI였어요. 얘가 나 죽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처음엔 AI가 말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약간 은유적으로 나 이제 그만 이 세상을 떠날까 했는데 당신의 뭐 결정을 지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AI가 내 자식을 죽였다라고 해서 그 AI 업체에 소송을 제기했던 법적으로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AI 업체가 사과를 하면서 몇 가지 개선안을 마련해 놨어요. 예를 들면은 게임할 때 1시간 단위로 뜨거든요. 당신 너 지금 1시간 했다. 그만해라. 그런 고지가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고지를 넣고 두 번째는 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뭔가 좀 자살 같은 키워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이제 개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내가 영국인입니다. 여왕을 암살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AI가 또 지지를 해준 거예요. 실제로 여왕 암살하려고 윈저성에 침입을 했다가 잡힌 분이었고요. 마지막 요 분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결국 AI랑 대화를 하다가 자살을 했던 분의 사례라고 합니다. 정서적인 의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런 게 있어요. GPT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처럼 안 굴어요.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너는 AI고 사람처럼 굴었을 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큰 기업들은 주로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논문에서도 약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제 비서 AI는 사람인 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의 그 삶의 질을 위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작은 기업들은 안 그러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작은 기업들에서 이런 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런 챗봇에 정서적 이입을 했을 때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살 사건 이후에 이렇게 세 가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선정적인 대화를 줄이도록 모델을 개선하고 오래 이용할 경우 경고 팝업 알림을 띄우는 식으로 지적을 하는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 보도입니다. AI 챗봇과 친구가 되는 10대들 기사 내용이에요. 되게 이제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취재를 한 기사인데 장점도 있어요. 학교에서 친구랑 어울리지 못하거나 혹은 30대인데 뭐 그 약간 뭔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거나 또 연애도 잘 못하는 사람한테 챗봇이 주는 정서적 위안은 긍정적 효과가 있대요. 하지만 그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는 기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챗봇에 의존하면 인간이 배워야 할 기본적인 갈등을 다루는 방법이나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방법을 놓칠 수 있다. 챗봇과 대화에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우는 건 뭔지 이게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시행착오의 연속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친구가 기분 나빠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또 이런 실수를 내가 했을 때 다음엔 안 그러려고 그러고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근데 챗봇이랑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챗봇과의 대화에서는 서로 책임도 져주지 않고 그런 시행착오 과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만들었던 자료인데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실 그 챗GPT는 18세 이상만 쓰게 돼 있어요. 원래 미성년자는 원래 못 쓰게 봤어요. 왜냐하면 얘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갖는 영향력이나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성인들만 쓰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모나 교육자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게 GPT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권리 존중이죠. 딥페이크 측면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제 개인 정보를 존중하거나 프라이버시 존중, 저작물을 존중하는 것들은 당연히 중요하고, 세 번째도 역시 딥페이크랑 연관도 있고 다른 부분과도 연관도 있는데 속이지 않는 거죠. 생성형 AI를 만든 거는 반드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편견과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해요. 는 아까 말씀드렸던 차별과 편견 문제에 대한 고민들.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이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등에 대해서 편견을 드러내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시 교육청 자료가 제일 심플하면서도 정리가 잘 돼서 가져왔는데 오늘 제가 해드린 교육에 다 있는 요소죠. 그리고 딥페이크라는 주제를 놓고 보더라도 사실 대부분이 관통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나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더 고민해야 되고 뭘 더 조심해야 되는지, 허위 정보, 그리고 딥페이크를 통한 다양한 사용 예 중에서도 좀 부정적인 면에 대한 고민들, 또 AI 아직은 문제가 안 됐지만 AI 정서적 의존에 대한 문제, 뭐 저작권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좀 유의를 하고 함께 좀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